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청년, 정주영은 어떻게 지독한 가난을 이겨냈을까? 일제강점기 강원도 통천의 한 시골 마을에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지만 가난을 면치 못한 부부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1915년 태어난 정주영은 용남 이녀 중 장남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는 어려서부터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우며 성장했고, 10살 무렵 현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소학교에 진학해서는 선생님이 되는 꿈을 꾸어보지만, 소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아버지는 정주영을 최고의 농사꾼으로 키우려 가르치게 된다. 하지만 죽어라 일해도 배고픈 농촌 생활이 진절머리 나게 싫었던 정주영은 막노동 일을 해도 이것보단 낫겠다 싶어 가출을 해보지만, 첫 번째 가출에서 아버지에게 덜미를 잡혀 돌아왔고, 이후 두 번째 가출에서도 붙잡혔으며, 소판 돈 70원을 훔쳐 달아난 세 번째 가출에서도 부기학원을 다니다 아버지에게 잡혀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18살이 되던 1931년 친구에게 돈을 빌려 네 번째 가출을 시도하여 성공했고, 이후 인천 부두의 하영 일과 막노동 일을 하며 2년을 보내다 서울 복흥상회라는 곳에서 쌀 반가마니 하루 세 끼의 조건으로 일하게 된다. 비록 배달원이었지만 그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가게 앞을 쓸고 닦으며 성실하게 일했고, 그렇게 3년가량 몸을 사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눈여겨본 쌀가게 주인은 여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자신의 아들보다 정주영에게 가게를 넘기는 게 낫겠다 싶어 그에게 가게를 물려주게 된다. 정주영은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그동안 쌓은 신용만으로 배달원에서 쌀가게 주인이 되었고, 또한 굵직한 단골 손님들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다. 정주영은 고향을 떠나온 지 4년 만인 1938년 서울에서 제일 가는 상점을 만들겠다는 뜻의 경일상회라는 간판을 내걸었고, 단골들이 꽤 있었음에도 그는 대량으로 쌀을 소비할 거래처를 찾아다녔으며, 그러한 노력 끝에 학교의 기숙사 등을 고객으로 삼는 등 장사의 규모를 키워나갔다. 그러나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39년 쌀 배급제를 실시했고, 그로 인해 정주영의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으며, 가게를 정리한 그에게는 1,000원이 조금 넘는 돈이 남았다. 당시 은행원의 월급이 50원 정도였으니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다. 이후 정주영은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님께 논 2,000평을 사들이고, 고향 송전 면장의 딸이었던 변중석과 결혼을 한 뒤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인으로부터 아도서비스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해보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고 고민해보지만, 문제는 3,500원 정도가 들어가는 인수 비용이었다. 고민하던 그는 쌀가게를 할 때 쌀을 대주며 사채업도 같이 하던 어르신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그 어르신은 그동안 모아온 정주영에 대한 신용으로 거금 3,000원을 빌려주게 된다. 1940년 마침내 아도서비스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하며 정주영은 큰 꿈을 꾸어보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직공의 실수로 공장에 화재가 일어나고 말았고, 고객들의 자동차들은 모두 불타버렸다. 이때 정주영은 빚더미에 올랐지만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어 사채업자 어르신을 찾아갔고, 이대로 무너진다면 먼저 빌린 3,000원도 못 갚는다는 말로 사정을 했으며, 결국 다시 3,500원을 빌리게 된 정주영은 신설동 빈터에 무허가 공장을 열어 새로운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게 된다. 당시 다른 공업사들은 일부러 수리 날짜를 길게 잡아 비용을 많이 청구했는데, 그는 이를 역이용하여 다른 공업사에서 열흘 걸리는 수리를 사흘 만에 해주며 더 많은 비용을 청구했고, 차를 빨리 써야 하는 사람들은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입소문이 퍼져 공장이 번창하자 빌린 돈을 모두 갚은 그는 공장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한 뒤 고향의 가족들을 불러 함께 지냈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1942년 일제가 내린 기업 정비령으로 인해 정주영의 공업사는 종로의 일진공업사라는 곳에 강제 합병되고 말았다.
이후 정주영은 지인의 도움으로 광산에서 운송업을 하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정주영은 미군정청으로부터 적산 대지 500평 정도의 땅을 불하받아 현대라는 이름을 처음 걸고 자동차 수리 공장을 열게 되는데, 정주영이 이름을 현대로 한 이유는 자신은 공부도 학식도 모자란 구식 사람이지만 현대를 지향해서 보다 발전된 미래를 살아보자는 의도에서였다고 한다. 이후 정주영의 현대자동차공업사는 해방 이후 교통량이 늘어나며 번창했고, 그로 인해 초창기 30명 정도였던 직원들은 1년 만에 8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사업이 번창하자 또 다른 사업을 궁리하던 정주영은 그 무렵 우연히 관청에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자신이 한 번에 받는 금액보다 수십 배의 뭉칫돈을 받는 건설업자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된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뒤 큰 일을 해야겠다 싶었던 정주영은 건설업으로의 진출을 결심해보지만 같이 일하던 측근들은 경험도 없는데 잘못하면 망한다며 극구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주영은 자동차 수리나 건설업이나 일해주고 돈 받는 건 똑같다 말하며 현대자동차공업사 설립 1년 만인 1947년 공업사의 건물 안에 오늘날 현대건설의 모체가 되는 현대토건의 간판을 내걸었다. 이후 현대토건은 공사를 잘 따내지는 못했지만 한 번씩 공사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렸고, 설립 1년 뒤인 1950년 1월 정주영은 현대토건과 현대자동차공업사를 합병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새 출발을 하려 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생 정인영 등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 부산으로 가야 했다. 노동복 단벌을 입고 무일푼으로 부산에 내려간 정주영은 배고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회고한 정주영의 자서전에는 당시의 자신을 거지 중에 상거지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그 무렵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동생 정인영이 미군 사령부 공병대 중위에 통역을 맡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중위는 자신이 잘 모르니 건설업자를 물색해 데려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동생 정인영 덕분에 미군 중위와 만나게 된 정주영은 미군 병사 10만 명의 숙소를 한 달 안에 만들어야 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그는 잠자는 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며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인 끝에 약속한 기한 내에 만들어냈다. 그렇게 미군에게 인정받은 정주영은 미군과 함께 전선을 따라다니며 막사 설치와 수리 등의 공사를 했고, 미군에서 발주한 많은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2년 12월경 미군은 당시 미 대선에 당선된 아이젠하워의 방한을 앞두고 아이젠하워가 머물 곳에 수세식 화장실과 보일러, 내부 단장을 정주영에게 맡기며 15일 안에 해줄 것을 의뢰했다. 당시 정주영은 양변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고물상을 뒤져 닥치는 대로 물건을 실어왔고, 결국 미군이 제시한 15일보다 빠르게 공사를 마치게 되었으며, 그런 정주영에게 미군은 현대 넘버원이라 외치며 또 다른 작업을 의뢰하게 된다. 미군이 의뢰한 작업 내용은 부산 유엔군 묘지에 유엔 사절단이 참배할 계획이니 한겨울에 유엔군 묘지 전체를 푸른 초원으로 보름 안에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고민하던 정주영은 어린 시절 겨울 들판에서 보았던 푸른 보리밭을 떠올렸으며, 5일 뒤 정주영은 그들을 다시 찾아 풀만 파랗게 나 있으면 되냐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그는 아이디어 값을 포함해 3배가 넘는 공사 비용을 요구했다. 정주영의 생각은 이러했다. 유엔 사절단이 묘지에 꽃만 바치고 돌아갈 건데 파란 풀이 잔디인지 보리인지 따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그때부터 그는 낙동강 근처 보리밭에 보리 포기들을 그대로 떠서 옮겨 심기 시작했다. 그 일을 해낸 정주영에게 미군 관계자들은 감탄사를 연발했고, 당시를 회고한 정주영의 자서전에는 그 시절 미군 공사는 자신이 손가락질만 하면 다 자신의 것이었다는 회고가 기록되어 있다. 마침내 1953년 7월 상흔을 남긴 6.25 전쟁은 휴전되었고, 정주영은 서울로 다시 돌아와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현대건설의 간판을 내걸며 본격적으로 현대를 키워가게 된다.